안녕하세요.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송웅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저의 부족한 연구를 통해서 복제기준 선생의 의미 있는 삶이 재조명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쓴 글을 좀 축약을 해서 이 PPT로 만들어 왔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신 논평은 복제 선생 이하 앞으로는 존칭은 생략하고 이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대한 가장 적확한 설명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김효사림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젊었으나 문학이 넉넉했고 명성은 조광조 다음이었다. 성품이 강계했고 늘 임금 앞에서 언론을 격렬하게 했기 때문에 재상, 대신들 이런 사람들은 기준을 미워했다. 네. 복제 기준은 김효사림의 일원이자 훗날 김효 8년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김효사림은 조광조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야를 좀 더 확대해서 김효사림 전반이 처해 있던 상황과 그들이 어떻게 정치 세력으로 결집하고 또 김효사화 이후에 그렇게 추앙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검토는 김효사림에 대한 제한된 이해에서 벗어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초점에 맞춰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신시복위 상소 사건이라고 하는 장경황후 사망으로 인해서 촉발되었던 이 사건 당시 기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경연관으로서 경연이라고 하는 왕의 학습 공간에서 중종에게 제기했던 여러 주장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효사화 발생 이후에 피화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이후 신원 그리고 8년으로 현창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신시복위소 사건에서의 양시론 비판이라고 하는 이 출사 이후에 이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줬던 어떤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겁니다. 기준은 대대로 사왕길에 올랐던 행주 기씨 가문 출신이고요. 1513년에 22세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청년등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 시기에도 22세의 문과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준은 주로 청요직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던 관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밑에가 조금 잘리기는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선시대 관료제도 가운데 청요직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삼품을 기준으로 해서 당하까지를 이렇게 음영으로 약간 회색깔 빛깔이 나는 요 직군에 들어온 분들이 주로 이제 엘리트 관료로서 대신에 오르고 재상에 오르는 그런 주요한 인물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복제 기준은 맨 왼쪽에 보면 홍문관이라고 하는 요 청요직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부서의 관직을 지속적으로 맡습니다. 참고로 요 홍문관은 집현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현전이 사육신 사건으로 세조대에 혁파되었다가 성종대에 다시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설이 되는데 이 집현전의 후신인 홍문관은 이후 이제 청요직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요 핑크색 빛깔이 이 기준이 역임했던 관직인데 다른 부서에 거의 옮겨가는 일 없이 홍문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직 생활을 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 시기만 하더라도 대간이라든가 기타 다른 관직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장 젊은 나이에 속한 기준이 이 홍문관에서 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효사림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신시보기소 사건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가,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보기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종 10년에 중종의 왕비였던 장경왕후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중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장경왕후 이전에 부인이었던 신씨라고 하는 이 쫓겨난 왕비죠. 같이 즉위했다가 바로 7일 만에 쫓겨난 이 신씨를 복위시키자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담양부사 박상과 순천군수 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소를 올렸는데요. 이 신씨 복위소는 특징이 뭐냐면 재난, 재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이러한 일에 일어났을 경우에 구원 전교를 내립니다. 군주의 책임이라고 하는, 군주의 허물을 지적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원 전교를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상소를 올리는, 그러니까 구원과 응지상소는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는 당시의 어떤 그 시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구원상소, 응지상소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요 신시보기소에서 다루고 있는 박상과 김정상수의 특징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종대 이후 언론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관행들이 구축이 되어가고 이전의 관행들이 더 강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원전교에 의해서 올라온 응지상소는 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벌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왕이 어떤 그 유교 정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솔선수범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듣겠다라고 말을 요청한 다음에 그 요청했는데 문제가 그 안에서 격렬하게 좀 과격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언로가 막힌다. 누가 언론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들이 더욱더 확산이 되었던 것이 성종대 이후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응지상소로 올라온 이 신시보기소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밌는 것은 요 시기에 이 언관이었던 대사관 이행과 대사원 장순손 이하의 전 대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상소를 올렸던 박상과 김정을 처벌하라고.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모습인데요. 이것은 예전에는 언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응지상소를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요 상소에 있어서는 응지상소를 대간이 앞장이 서서, 다시 말해서 언관들이 스스로 언로를 막히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벌을 요구해서 이들이 유배를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유배를 감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조정 안에서는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응지상소 처벌이 적합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요. 자, 이 사건이 일단락된 뒤 얼마 뒤에 조광조가 문과 시험을 정식으로 치러서 관직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사간원 정원이라고 하는 직책에 제수되자마자 신시보기소에서 응지상소를 문제 삼아서 처벌하자고 했던 대간 동료들은 언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파직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광조의 발언을 계기로 잠잠해졌던 신시보기소 사건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조정에서 큰 파란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거쳐서 언관들 전체가 교체가 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후에 조정 안에서는 박상과 김정이 과격한 내용, 다시 말해서 신씨를 보기를 하게 되면, 그들의 주장대로 신씨가 보게 되면 장경왕후의 소생이었던 훗날 인종이 되시는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처지가 굉장히 이상해지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박상과 김정의 탄핵은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논의들이 충돌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홍문관에서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홍문관이 일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어떠한 주장을 냈냐면 처벌하자라고 했던 대간과 언론을 보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조광조 두 측의 입장이 모두 다 옳다라고 하는 양시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큰 흐름만 봤을 때는 이 양시론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박상과 김정은 나중에 유배해서 풀려나게 되었고 조정에 다시 기용이 되면서 처벌을 주장했던 이행 같은 이런 대간의 문제가 확실하다라고 이제 결정이 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광조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기묘사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조정 안에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결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그럼 기준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기준은 홍문관에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홍문관에서 재직하면서 홍문관 전체의 입장을 따릅니다. 이때 홍문관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박상과 김정의 그 응지상소, 이거는 망령되고 잘못된 논의다. 종묘사직의 후위를 염려해서 망언한 죄를 다스리라고 대간에서 요청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종묘사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벌론자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처음에 기준 역시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기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런 기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간의 응지상소자 청죄, 응지상소를 올렸던 박상과 김정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대간의 행태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기준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광조가 대간의 파직을 요청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대간과 청해족들 사이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한참 이제 소란하게 될 때, 이때 홍문관에서 양시론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간이 처벌하자라고 한 것도 생각 없이 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또 조광조가 언론을 위해서 주장을 한 것인데 그 조광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지나칩니다.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아니 양쪽 모두가 옳다라고 하는 양시론을 홍문관에서 이제 제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요 무렵 홍문관의 양시론 주장을 계기로 해서 더 조정 안에서 시비가 결정되지 않고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공설인이라고 하는 나중에 기묘사림으로 합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당시에 사원부 장령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 공설인이 대간의 행태가 그동안의 행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 공설인이 이 발언으로 인해서 엄청난 탄핵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기준이 나서서 공설인의 말을 변호해 줍니다. 심경에 있는 것을 다 드러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악한 아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이 점점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식의 이 행보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중종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요. 홍문관에서 시비 결정을 명확하게 내려줬으면 됐을 텐데 홍문관이 양시론을 제기해서 문제가 커졌다라고 얘기해서 홍문관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고 이때 기준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양시 양비라고 대답을 본인도 했다는 것이죠. 홍문관의 관으로서. 근데 이 말은 죽어도 죄가 남습니다. 이 말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비가 번거롭게 일은 것은 혼문관이 양시론을 제기한 것이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준이 스스로 자신도 양시론을 제기한 것에 합류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자아 비판을 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면 이 신씨 보기소 사건에서 이 초반에는 같이 혼문관의 입장을 따라서 박상과 김정, 응지상소자의 잘못을 비판을 하다가 점점점 대간의 청죄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조광조의 양사 탄핵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언론을 보호하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준의 이 같은 신씨 보기소 사건에서의 활동은 국면을 전환시키고 이후에 김효사림이 조광조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락된 신씨 보기 사건 이후로 기준은 주로 혼문관에서 경영관으로서 중종과 여러 가지 개혁 정책과 또는 도학에 대한 이상들을 3대의 지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교육자로서 왕을 가리키는 어떤 경영관으로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칩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다 이제 분수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의 성인화를 그 가능성을 열어준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다 성인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 아무나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성인의 도에 이를 수 있는 성인의 학, 다시 말해서 성리학의 여러 가지 공부 방식, 순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따라서 학습을 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군주 역시도 만인지상으로서의 지존의 위치에 있지만 도덕적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군주도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 왕의 수업인 경연은 군주가 그런 도덕을 연마하고 성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과정이 되었던 셈이죠. 그래서 군주는 경연을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의무로 자리매김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조선 초기부터 나름대로 제기는 되고 있었습니다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종대왕 같은 분은 열심히 경연에 참석을 해서 비교적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태조나 태종, 세조 이런 분들은 그렇게 경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성종대에 가면 성종이 13세의 즉위에서 거의 8,700회가 넘는 경연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경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왕의 의무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연산군은 경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 400회 정도에 그치게 되는데 아버지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이제 적은 수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반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국왕이 그만큼 더 경연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준은 이 김효사림들과 함께 요순과 같은 성왕들의 지치를 3대 지치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성학을 적극적으로 강조했고 성인의 도가 통용되는 아름다운 지치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다소 급진적 생각 속에서 이러한 내용의 강연들을 주로 국왕에게 얘기합니다. 조광조는 역시 기준과 함께 경연을 통해서 중종에게 여러 가지로 이런 도덕적인 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신뢰를 받게 되었고요. 기준 역시 김효사림의 일원으로서 3대의 지치와 3대의 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군주 성학을 통해서 이 지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중종을 경연을 통해서 계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주는 성인의 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군주 성학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종이 되게 적극적으로 학문도야에 힘쓰는 모습들을 칭찬하면서 더욱더 분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군주 성학에 대한 공부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묘사림들이 추구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정책들을 이 경연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이제 이를테면 효령과, 나중에는 혈량과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시행되지 않았던 문과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과거, 이 혈량과 시행에 일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조정의 성언이라고 할지라도, 조정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이 과정에서 이 기준은 중종에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하고 성인의 학문에 대한 공부를 부지런히 할 것을 독려합니다. 일종의 도고우군이라고 할까요? 도가 군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식의 발언들을 중종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꾸짖는 발언을 하는데요. 임금들이 학문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다. 광무제와 같은 후한의 광무제와 같은 그런 훌륭한 군주 역시도 결국 자기의 부인을 쫓아내고 직간하는, 언론하는 신하를 죽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도 합니다. 즉위한 지 10여 년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치효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중종의 입장에서는 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요. 별로 하신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중종을 압박하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개혁 정치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신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군주성학을 통해 3대의 지치를 당대에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요. 경연을 통해서 중종을 계도하고 있었고 지치를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준은 중종을 과도하게 압박을 했고 기묘사림의 개혁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기준을 비롯해서 기묘사림의 중종에 대한 압박은 중종으로 하여금 이들을 멀리하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중종은 도덕적 권위를 무기로 삼아서 자신을 압박했던 기묘사림의 행태에 대해서 점점 부담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담감 있는 권력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종이 그 같은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면서 결국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묘사화가 일어나서 기준이 이제 화를 입고 결국 이제 사망했다가 이제 신원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묘사화 직후에 조광조는 원래 계획도라면 당일날에 척살되는 것이 사실은 원래 사화를 일으켰던 중종과 남곤, 심정, 홍경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정광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변호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이제 미루어졌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기준은 요 아산으로 유배를 되었고 조광조도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렇다가 한 달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황희옥이라고 하는 유생이 조광조와 기묘사림들을 더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상소를 올렸고, 중종은 이 상소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조광조 사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유배 갔던 능성에서 이제 사사가 되었고요. 기준은 극변, 그러니까 이제 저 먼 변방, 함경도 온성으로 유배지가 변경되는 결정이 납니다. 근데 조광조가 사사되면서 조광조와 함께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기묘사림 중에 또 다른 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 시기에 기묘사화 때 선산으로 유배를 갔었는데 조광조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배지를 이탈해서 망명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망명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망명가 있는 다른 기묘사림들을 점검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점검 가운데서 기준이 아산에서 온성으로 이제 유배를 가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만나 뵙고 가려고 잠시 배소를 이탈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체포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또 한 차례 곤혹을 당하고 함경도 온성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건이 다 정리되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기묘사화가 일어난 2년 후에 안처겸의 옥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안처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묘살인의 일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혈량과에 합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이었던 안당이 이 기묘살인들의 등용에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던 그런 사람인데요. 안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곤과 심정 등의 기묘사화 주동자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이 빌미가 되어서 옥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옥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기묘살인 가운데 이전에 망명했던 사람들, 김식은 죽었고 김정과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군주의 명을 어긴 것은 또 다른 망명의 요인이 되고 있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교사를 시키는 명이 내려지게 되어서 결국 기준은 30세라는 젊은 나이로 운명을 하게 됩니다. 사망 이후의 기준은 결국은 이제 신원이 되는데요. 중종 후반에서 명종대까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묘살인들은 신원이 됩니다만, 특히 중종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중종이 살아생전에 4명, 조광조, 기준, 김식, 김정, 이 4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명이라고 하는 그런 혐의가 씌워져서 그렇긴 하지만 조광조는 사실 그런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광조를 끝까지 신원해주지 않은 것은 중종의 입장에서는 조광조를 신원해주는 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묘사화에서의 행보가 적어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광조에 대한 신원을 유보함으로써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종대에 이르러서 결과적으로는 사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면이 이루어진 다음에 명종대는 현창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선조대에 들어오면서 이 기묘살인에 대한 현창 추승 사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기묘살인과 관련된 당적류들이 많이 간행이 됩니다. 기묘당적, 기묘록 보유, 기묘재현전, 요 세 책이 대표적인데, 기묘당적은 이 김정국이라고 하는 기묘살인 당사자가 정리한 기록이고요. 기묘록 보유는 안처겸 목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처겸의 아들이 정리한 기록이고요. 기묘재현전은 김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현손이 정리한 기록입니다. 숫자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 당적에서는 93명, 보유에서는 129명, 그리고 재현전에서는 거의 2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수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묘살인의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후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조상들도 기묘살인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고 있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요 마지막에 간행된 기묘재현전이라고 하는 요 당적류에는 파련이라고 하는 인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파련. 그래서 소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묘파련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상의 형태로, 책자의 형태로 처음 드러나는 것은 여기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련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면 정광필, 안당, 이장곤, 김정, 조광조, 기준, 김식, 신명인, 이런 8명인데요. 개인적으로 전공하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을 파련으로 묶는 것은 카테고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조금 이상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김식의 현손이었던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 기묘살인과 관련된 담론들, 그리고 김육 자신이 사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조상의 사건이었던 이 사건에 자기 조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인물을 파련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기묘살인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 파련이라고 하는 명칭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묘살인의 핵심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기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구분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중종 13년, 그러니까 기묘사화는 중종 14년에 일어나는데요. 시간개서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의정부와 사관원, 관청의 대문에다가 누가 화살에 일종의 쪽지를 매달아 가지고 쏜 겁니다. 이 쪽지의 내용은 뭐냐면 국정을 변경시키고 어지럽혀서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나쁜 놈들, 이런 명단을 적은 거예요. 한 30여인의 명단을 적었다라고 하는데 이 명단 여기 보면은 뭐 김정을 비롯 조광조 그리고 기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시간개서에 있는 그 일들을 사관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실제로 사관이 기록해 놓은 사람은 24명입니다. 그래서 요 시간개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기묘사림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일이었고, 기묘사림을 미워하는 사람이 기묘사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24명 정도, 30여인 정도를 정리해서 정리해서 언급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인물, 기묘사화에 있어서 기묘사림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고, 기준 역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러면 30여 명 가까운 인물 외에 기묘 8연이라고 했을 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왜 나오게 되었는가? 제가 이제 예전에 기묘사화와 기묘사림의 실각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기묘사화 당일에 하옥되었다가 결국 의금부에서 추고를 받고 유배 가게 되는 8명이 있습니다. 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추고받은 8명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계에서 30여인 가운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추고를 받았던 8명 가운데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중종의 기준에 대한 언급이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배 갈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쓰는 가운데서 중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도 아울러 써라. 얘도 내가 위협을 느낀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 봤을 때 마무리를 지으면, 기준은 출사 이후에 주로 청요직, 특히 홍문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직 생활을 했고요. 신시보기 상소 사건에서 양실원을 비판해서 기묘사림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결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경영관으로서는 3대의 지지를 통해서 군주를 계도하는 그런 역할을 또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관으로서 개혁에 대한 추진, 그리고 군주를 더 적극적으로 도덕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다가 결국 실각이 된 인물이다. 기묘사화로 기준은 죽음을 맞게 되었지만 사대부 사회에서는 조광조와 기준 이런 분들을 사회 모범으로 인정하면서 기묘 8연으로 특별히 추앙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